자, 이게 일단 기출문제 보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두셨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보죠. 그 해설을 옆에다 같이 두고 보면 더 좋고 나중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풀어보세요. 그죠? 그래, 집에 가셔서 아마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보시고 그냥 나와서 답 체크만 해서 아마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다시 한번 보면 볼 충분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옳은 설명은, 자, 말은 헌법재판소인데 내용은 보면 조문입니다. 조문. 그죠? 그래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법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은 벌써 1번에서 흔들립니다. 헌재 재판관이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당연히 될 텐데 왜 이런 문제를 냈지? 그죠? 괜히 고민되는데 이건 헌법 조문이에요. 그냥. 그죠? 제가 그 해설에 써본 것처럼 111조 2항입니다. 2항.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죠? 아주 뭐 중요한 질문이고. 자, 그 기출문제 나오는 패턴을 말씀드리면 기출문제가 지금 111조 2항에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 이렇게 여기서 나왔죠? 그럼 그 다음 시험에는 어디가 나오냐? 그 뒤가 나옵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 헌재재판관을 3, 3, 3 이렇게 뽑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셋 뽑고 그러니까 추천해서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3명 올리고 우리는 3권 분립이니까. 그 다음에 국회에서 3명 올리거든요. 그래서 333이에요. 근데 이게 9명이잖아요. 이 헌재재판관 9명이거든요. 이게 정원입니다. 정원.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누가 임명하냐면 대통령이 임명해요. 즉 임명권자가 대통령입니다. 요새 시험 출제 그 조문 가지고 내놓은 그 출제 포인트가 누가 임명하냐. 이게 작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법무사, 법행 이런 데서는 이미 이 시험이 다 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나올 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일단 쉬운 거 하나 던져줬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요 뒷부분이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그렇게 공부하신 거예요. 기출문제 나왔던 헌법 조문이 있죠. 그러면 그 옆에 조문입니다. 그 밑에 조문이라든가. 거기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나중에 그 헌법 조문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꼭 이렇게 나온 문제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문 볼 때는 형광펜 주의를 주로 공부하시면 훨씬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세세세세인데 이게 뭐랑 비교되냐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중선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중선이도 중선이가 여기가 중앙이지. 중선이가 9명인데 여기도 셋셋셋이 추천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장을 누가 뽑냐면 이게 이미 올해 나왔지만 호선입니다. 호선. 이게 이제 법률용어인데 여러분이 뭐 익숙하지 않죠. 9명 중에 지들끼리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혀 임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정성이죠. 공정성, 중립성인데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면 벌써 행정권으로 기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선위는 위원장을 호선으로 합니다. 이 시험 문제 이걸 엄청 내요. 이미 여기 나왔죠? 그게 이제 내년에는 그래서 여기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더욱더.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올해 그나마 여러분 거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면 보통 옳지 않은 거 물어보거든요. 근데 옳은 거 물어보게 되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난이도가. 객관식 특성이. 그래서 옳은 거 물어본 게 바로 1번이 답이에요. 근데 1번 지문에 1번이 답이라고 보통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사람들이 2, 3, 4로 일단 자기도 모르게 비중을 올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고도의 전략을 쓴 것 같은데 사실 풀 때는 아무 생각 없죠. 자, 2번. 재판관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이것도 헌법 조문이 기억이 안 나면 전혀 사실은 감잡기 어려운 거예요. 객관식 문제 한 2번 정도 읽어보셔야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헌법 112조 3항인데 그 112조 3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해설에 있으니까 일단 해설만 확실히 보죠. 뭐. 파면을 할 때는요. 보통 파면은 징계사유 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징계사유 중에 이제 제일 센 게 파면이 있죠. 파면은 공직을 5년간 취임 금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탄핵재판소에 의해서 탄핵받는 게 제일 센 건데 그래서 파면받는 게 원래는 징계사유예요. 근데 법관은 징계사유에 파면이 없습니다. 왜요? 법관을 지켜주려고. 그죠?
법관을 지켜주려고 법관 보세요. 거기 이번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니면 파면이 안 됩니다. 즉 징계 사유 없어요. 없어. 그래서 법관의 징계 사유는 단순하게 무슨 정직이라든가 경고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2번은 그럼 맞잖아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으니까. 아하, 뒷부분이 있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쉽게 풀죠. 왜냐면 헌법 공부를 뭐 저도 옛날부터 했었으니까. 근데 헌법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오히려 조문이 112조 3항이 머릿속에 팍 떠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60점이나 70점 목표로 공부 작년에 하신 분들은 이게 안 떠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리까리하다 이거죠. 1번, 2번이. 그게 일단 여러분도 확실하게 알아주십시오. 탄핵 사유 하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금고 이상 형의 선고. 그죠? 시험 문제 전형적인. 감 좋으신 분들은 객관식인데 만 이러니까 요거 약간 틀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뭐 다행히 맞출 수 있고요. 물어보는 게 또 옳은 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 4 오늘 하여간 뭐 제가 알 수 있는 객관식 스킬은 다 알려드릴 건데 1, 2, 3, 4 이렇게 나오면요. 문제 푸실 때 확실한 거 빼고는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꼭 체크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면 소거법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런 것들 먼저 날리고 그 나중에 보면 5가 없어. 얘가 답이에요. 얘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5인데 X에 놓으면 이거 뭐 그건 구제하기 힘들고. 보통 보면 이게 답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체크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갈까요? 헌재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면 정년은 65세로 한다. 야, 정년까지 시험 문제 나오냐? 아주 좋아합니다. 그죠? 정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6년은 맞습니다. 헌재, 이거 다 헌법 조문이에요. 헌법 조문. 그거 나오죠. 이게 헌재법에도 7조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헌법 거기 옆에 써놓으세요. 3번에 옆에다가 112조 1항. 112조 1항. 왜냐면 거기 뭐라고 되냐면 헌법 조문에 헌법 112조 1항 써놓으세요. 제가 그걸 안 써왔네. 헌재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헌법에도 이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이제 헌법엔 뭐가 없냐면 헌법은 정년까지는 안 넣어놔요. 그죠? 그래서 정년은 이제 법률로 정했는데 헌재재판관은 70세입니다. 70세. 70세. 그래서 우리 헌법상에 나와 있는 법관이 헌재재판관 있죠? 헌재재판관. 그 다음 대법원장. 그 다음 대법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법관의 최고위층이고, 그 다음 일반 법관이 있습니다. 일반 법관. 근데 이제 헌법엔 이게 없는데, 각종, 헌법보다 밑에 있는 법에서는 이 사람들의 나이들이 있어요. 정년이. 그래서 헌재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은 셋 다 우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70세입니다. 그 재판관들은 잘 안 돌아가세요. 굉장히 오래 사십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그 공무원 연령은 지금 63세인가 그러죠? 근데 이분들은 원래 65세셨는데 원래 그때도 2살 더 많았거든요. 그 왈가왈가 했는데 70세로 늘렸어. 오래 사시니까. 그죠? 그 다음에 법관이 이제 이게 65세. 그죠? 그래서 이 법관도 일반 공무원보다 길죠. 이번에 뭐 공무원 이제 65세로 뭐 앞으로 연장한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합격하시면 여러분이 65세에 아마 갈 확률이 높죠. 근데 어쨌든 요게 나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나이가 답니다, 이게. 헌법하고 나머지 법에서. 그러니까 이건 딱 봤을 때 이제 틀린 거죠, 뒤가. 그죠? 정년 65세. 헌재재판관은 일반 법관이 아니면 이거는 70세로 가요. 그러니까 일반 법관만 65세고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정당 해상 결정하기 위해서는 평의에 참가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법에 있는데, 우리 해설에 나온 것처럼, 그게 일문인데도 이렇게 제가 막상 해설을 하려니까 사실 종합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어느 정도 거의 만약에 헌법 공부 한 번도 안 하셨다 그러면 이거 벌써 1번도 못 풀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신 것 같으면 사실은 지금 아마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거기 보시면 헌법재판소가 하는 5가지 권한이 있거든요. 현재가. 그걸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위, 탄, 정, 권, 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위가 뭐냐면 위헌법률 심판, 그다음 탄핵이고, 그다음 정 이게 정당 해산이에요. 통진당 해산됐죠, 그죠? 우리 헌법상 유일하게.
이게 권이 뭐냐면 지들끼리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권한쟁의. 그다음 소는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얘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소원 수리한다고 그러죠. 군대에서. 그건 이제 헌법소 이렇게 5개인데 이 5개를 헌법재판소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거기 그 4번에 나와 있는 해설에 7인 이상 출석. 9명 중이죠. 그죠? 헌법재판관 정원이 9명이잖아요. 지금은 아마 8명이죠. 그죠? 7인 이상 출석해서 그 중에 몇 명?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가 4개입니다. 4개. 그게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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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 그래서 권한쟁의만 특별한 처리를 해줘요. 권한쟁의는 과반수만 7인 이상 출석해서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권한쟁의 사건이 딱 들어왔죠. 언제? 그럼 9명이 아침에 2명이 나 오늘 피곤해서 못 나가. 그러면 7명만 일단 나왔죠. 그래서 7명 중에 나온 사람 중에 과반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4명만 찬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나죠. 4개는 무조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받아들여지는 건데 권한쟁의는 4명만 찬성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완전 헌법재판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그죠?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공부해 주셔야 돼요. 문제 나왔잖아요. 이미 벌써. 그래서 만약 이걸 이제 시험 문제 다음에 올해 내년에 기출되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거 권한쟁의 결정하기 위해서는 평의에 참가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러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왜? 권한쟁의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과반수 찬성했죠. 출석 7인 이상 출석에 출석 과반수만 있으면 되니까 3분의 2면 뭐예요? 9명 중에 3분의 2니까 6이잖아요. 이게 6이에요. 6을 3분의 2로 바꿔도 돼요. 그죠? 물론 여기는 이제 앞에서 이미 틀려요. 평의의 참관이 아니라 전원이죠. 전원의 3분의 2. 뭐 뒤에 거 완전히 다 틀렸네. 뭐. 정당에서는 무조건 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6명. 3분의 2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의의 참관이 아니라 헌재 재판관 3분의 정원의 3분의 2 이렇게 해야죠. 그죠? 헌재 제적이란다. 정원. 무조건 지금 우리 헌재 재판관이 지금 한 명 빠져 있죠. 이번에 그 이유진 씨가 그분이 사퇴하신 바람에 추천했는데 그 주식에서 막 갑자기 15억 벌어가지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8명이 지금 8명이 정원이죠. 그럼 3분의 2면 어떻게 돼요? 8명의 3분의 2면 이게 애매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6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3분의 2가 아니라 어찌됐든 만약에 아직도 헌법적으로 당연히 돌아가고 있으니까 무조건 6명이 나와야 됩니다. 6명. 그죠? 그러니까 8명 중에 7명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최소한. 7명이 나와서 그 중에 6명이 해야 위헌법률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번을 좀, 헌법재판소 이렇게 나오면 막 온갖 걸 다 지금 일단 조문만 내도 사실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죠?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쉽죠. 사실은. 이거 가지고 헌법 어렵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갑시다.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다. 이제 전형적인 헌법 지문이 이렇게 됩니다. 가로 열고, 학설에 의해서 말이 안 되고요. 보통 대부분 헌법재판소 혹은 대법원 결정에 의함 이렇게 써 있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2번 보시면 이게 이제 약간 객관식 지문에 그렇게 별로 적합하지는 않은 건데 1번 현행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 원리로 인정된다. 헌법 공부 2번 하고 이걸 어떻게 알아? 그죠? 헌법 조문에 법치주의 있냐 없냐를 머릿속에 일단 떠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 조문에 법치주의란 이런 이론상의 얘기는 없습니다. 130개 헌법 조문에 법치주의 이런 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는 객관식 문제 풀면 금방 알아요. 이거는 객관식 문제집을 풀면 한 번 정도만 풀면 금방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1번 제끼고 맞는 거니까. 그다음 2번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 유보를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한다. 이것도 법 공부 처음 하는 사람은 웬 이상한 소리냐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게 뭐야? 근데 행정법 이제 여러분이 이미 뭐 한번 행정법 공부 다 하셨을 테니까 행정법 공부하신 분들은 법률 유보 아는 용어 나왔죠. 그죠? 그래서 법률 유보가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인데 유보란 말은 어디에 근거를 둔다는 뜻입니다. 유보. 우리가 잘 뭐 법 공부하기 전에는 알지도 못한 용어예요. 유보. 그래서
어디에 근거를 둔다. 어디에 근거를 둬? 법률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뭐 온갖 게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중에 2순위권에 해당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느냐.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뭐예요? 대표적인 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건들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라. 이게 이제 우리 행정법상 의회 유보설 뭐 이런 것도 나올 때 그때 주로 쓰는 말인데 결국은 법률에 근거를 둘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법률 유보. 그래서 용어가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법치주의는 법률 유보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나 한다. 법치주의. 말뜻이 그거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다스리려면 어디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에 있어야 된다. 법률에 있어야 된다. 이거 헌법 공부 한 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거 2번 지문 어려운 지문인데 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이건 외워두십시오. 일단 잘 모르면 암기해야지 뭐. 그죠? 여러분은 수험생 피라미드에도 가장 하위권에 있어요. 헌법상으로. 무조건 나오면 일단 잘 모르는 용어 나온다. 그럼 일단 암기.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게 헌법재판소 원문에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객관식 문제 한 번만 풀면 2번은 그냥 그다음부터 껌해요. 지금 여러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헌법 공부 오랜만에 하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문 나오면 약간 이런단 말이죠. 어쨌든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의 하나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혜적 소급 입법은 금지된다. 이게 당연히 헌법 공부 안 하면 이게 뭐 개똥 같은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법치주의에서 여러분 이제 형법을 공부 안 하시니까 원래 법치주의,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이게 이제 원래 형법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라고 해서 아니 오늘 쉽게 나가려는데 생각보다 지문이 어렵네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제가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글쎄요 이게 너무 세밀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제가 원래 일반적인 성격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덜렁거리는데 법 공부만 하면 이상하게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곧 성격이 바뀌실 거예요. 자, 어쨌든 죄형법정주의는 형벌을 가할 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죄를 가하려면 그 형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형법 규정에 범죄와 형벌, 그러니까 형법 법규에 형벌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이게 죄형법정주의예요.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뭐 2000년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컴퓨터 해킹에 대해서 범죄라고 생각도 안 했죠. 해킹은. 그러니까 이때는 법이 없었으니까 이때는 해킹을 해도 남의 계좌를 털어가도 처벌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죄형법정주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해킹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해킹법을 만들어서 오라 너 잘 됐다. 너 내가 처벌해 주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소급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돌이를 낸다고 해서 이런 소급은 안 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에 5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때는 자기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는데 법도 없었는데 내가 왜 처벌받아야 되냐. 그래서 만들어졌으니까 이때부터 하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소급표 금지 원칙인데 이게 예외가 있습니다. 무조건 되돌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거. 새로운 법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걸 신법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법이 나왔는데 예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것까지 막으면 너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리한 신법은 소급 적용된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혜적. 시혜적이란 말이 우리가 안 쓴 용어죠. 일반인들 안 쓴 용어예요. 시혜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혜택을 유리한 겁니다. 유리한 거. 흔히 말하는 무슨 국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시혜적 소급입법은 금지된다 그러면 잔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그 내용은 몰라도 시혜적 소급입법은 금지된다. 이러면 벌써 거기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문제 푸실 때 이게 이제 뒤에 이런 거 내려면 앞에는 막 화려한 미사역을 붙입니다. 막 신뢰 번째 이런 얘기.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시혜적 소유법 금지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판례예요, 판례. 그 해설 나왔죠. 자, 그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헌재 판례 원문에 있어요. 두 번째 줄, 밑줄 친 거. 소급입법은 금지 내지 제한되다. 이게 이거라니까요. 소급입법 금지 원칙. 다만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 그죠? 그 유리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유리하다면 이른바 시혜, 시혜가 바로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유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유리한 소급입법은 가능하다. 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판례죠, 사실은 판례. 그다음 4번. 범죄 행위의 무게 및 범행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해서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한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나온다. 자, 이게 바로 그 지금 해설에 나와 있는데 이게 헌법 37조 2항입니다. 헌법 조문만 알아도 사실 지문 하나씩 다 끝나버려요. 헌법 37조 2항은 우리 헌법 조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5개만 말해봐라면 그 중에 손꼽는 게 이거예요. 37조 2항.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자, 뭐라고 나와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니까 37조 2항 그대로 낸 겁니다. 아마 행정법 하실 분들은 헌법 37조 2항도 익숙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조금 이제 속도를 올려야겠네. 자, 그다음에 3번 갑시다. 자, 일단 지방자치에도 옳지 않은 거 볼까요? 1번. 지방자치단체 장애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거 조문입니다. 조문. 그죠? 말 되게 있어 보이는데 118조 2항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 그 다음에 끊고 지방자치단체 장애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례로 정한다. 이랬으니까 틀렸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앞으로 제가 나올 걸 예상한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일단 118조 2항의 전단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조직, 권한, 의원 선거. 그죠? 이게 나왔는데, 그럼 다음에 나올 게 뭐예요? 뒷부분. 장애 선임 방법, 조직 운영. 이게 이제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파트입니다. 이건 뭐 너무 뻔해서 제가 찍으라면 이렇게 찍어요, 진짜. 근데 거기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드는데 지방 그 권한 뭐 이런 것도 빼고 의원 선거를 법률로 정한다. 우리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 있죠. 그죠? 이거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이걸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원 선거를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직선거 있잖아요. 공선법. 요새는 옛날에 말이 길었는데 요새는 짧게 줄여져 버렸죠.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상대다수라든가 뭐 한 명 뽑을 것인가 2명 뽑을 것인가. 지금 일반적으로 다수대표제 가지고 1명 뽑죠. 근데 기초의원이라고 해서 구의원. 그죠? 관악 구의원은 2명 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걸 법률로 정해요? 아니 선거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대의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법률 유보가 여기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률로 이걸 다 정해두겠다. 자, 그래도 이제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자, 이 뒷부분이 그 지방자치단체 장애 선임법 그 밑줄 쳐보세요. 이게 이제 판례도 있고 올해 아주 그 유력한 판례였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애 선임법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에. 왜 그러냐면 판례도 이게 이번에 나왔거든요. 2017년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의원 선거는 법률로 정한다 이랬으니까 선거 하겠다는 얘기구나. 이미 그 조문에 주어져 있어요. 근데 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뭐냐면 그 도지사라든가 아니면 여기 뭐 관악구청장 이런 구청장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입니다. 선거로 하겠다는 거야 아니겠다는 거야? 선임 방법.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의원하고 자치단체 장은 다르죠. 그죠? 자치단체 장은 달라요. 지자체 장은. 이게 다르게 추구합니다. 확실히. 이게 지방의 대통령이라면 이건 국회의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완전히 달라요. 행정을 담당하고 이건 입법을 담당하고. 그래서 지자체 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 헌법에 분명히 선임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임명을 하거나 혹은 선거에 하거나.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방자치장을 다 선거로 뽑았죠. 근데 옛날에 뉴스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 옛날에는 대통령 임명해버렸어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미 헌법 조문에 말하자면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17년에 헌재 판례가 새로 나왔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은 이게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 새 판례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헌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지방자치단체 장을 임명으로 뽑는 건 구시대의 소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유물이라는 건 유물. 이런 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헌법 조문을 읽으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임 방법, 특히 이 선거는 법률로. 그 다음에 나머지 의원 선거는 헌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뽑아라 이랬으니까 헌법상 기본권. 이게 약간 좀 어려운 용어인데 헌법상 기본권이 있고 법률상 기본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본권은 기본권인데 헌법이 도와주는 기본권인 거고 보장해주는. 이거는 헌법보다 약한 애들이니까 얘는 가끔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법률만 바꾸면 얘는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얘가 센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라고 구분했냐면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 혹은 대통령 선거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건 전부 다 헌법상 기본권이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권은 법률상 기본권이다. 이게 옛날 판례였거든요. 근데 이게 2017년에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이건 출제 1순위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마저도 이제는 더 이상 법률상 기본권이 아니라 얘도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 판례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문제도 나올 확률이 더 높아졌죠. 그죠? 기준문제 앞에 뒷부분에 있었던 건데 이제 나올 확률이 더 높아졌어요. 이런 걸 언제 다 하냐? 이것만 해, 이것만. 그죠? 여러분이 공부량을 뭐 많이 늘릴 건 없고 이제 객관식 문제 풀면 또 역시 많이 나옵니다. 헌재 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입법 형성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이게 이제 그 헌재 판례입니다. 판례. 그죠? 우리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우리가 그걸 기본권이라고 해요. 기본권. 그래서 기본권은 최대 보장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본권 파트 보면 이제 기본서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거고. 그런데 기본권만큼은 보장해 주지 못하는데 그래도 얘를 만들어 놔야만 시원하겠다. 그것도 어디에다가? 헌법에다 만들어 놓으면 함부로 폐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법률 폐지는 쉽지만 헌법 폐지는 되게 어렵거든요. 헌법 개정은. 그래서 헌법에다가 탁 올려놔가지고 굉장히 그거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제도 보장입니다. 제도 보장. 어떤 게 제도 보장이냐? 끝이 제도로 끝나면 제도 보장이야. 간단하죠? 정당제도, 지방자치제도, 그죠? 이런 거 다 제도예요, 제도.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최대 보장은 못 해주겠다. 미안하지만. 최소 보장은 해주겠다. 이게 최소 보장은. 최소 보장이 뭐냐면 함부로 폐지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최소 보장이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용도 되게 조심조심해야 되거든요. 최대 보장이니까. 그래서 내용도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는, 그죠? 그러니까 최대 보장이니까 제한은 어떻게 해? 최소 제한이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제도 보장은 안에 이게 보장을 대충 해주면 되는 거니까 내용은 입법권자가 최대한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그죠? 입법권자가 최대한 형성하는 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최대한 형성한다는 얘기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그죠? 법으로 막 눌러버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입법권자가 최소한 형성이고 이거 입법권자가 최대. 이게 말하자면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입법자에게 입법 형성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 이 말은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법권자가 아닌 이상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뜻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3번. 지방자치법상, 자치법까지 나오네. 그죠? 지방자치단체 외의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조문인데, 이거는 이제 왜 이런 걸 암기하라고 낸 게 아니고, 이거 어차피
답이 다른 데 있으니까 이건 신경도 쓰지 마라. 뭐 이런 겁니다. 여기 신경 쓰면 안 돼요.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종류입니다. 종류. 여러분은 오히려 이거 잘 알지 않나? 그죠? 여러분 지방자치법 좀 나중에 공부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3번 지문은 별로 의미 없어요. 이건 다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버리는 지문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툭 하고 던진 거예요. 어차피 답이 딴 데 있다 이거예요. 괜히 이거에 막 몰입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 여기 시험 문제 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4번도요. 왜요? 헌법 지문이잖아요. 110조 1항이고 지금 뭘로 그럼 바꿔서 내겠습니까? 일단 복리 동그라미 치 해설해서 복리, 그 다음에 재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법령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를 법률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지문이에요. 이건 변시에 나왔습니다. 변시. 변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변호사 시험도 좀 쉬운 지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 바꿔치기. 온갖 더러운 숫자가 다 하고 있는데, 법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률과 명령의 줄임말이죠. 그죠? 법령이잖아요. 그런데 법률은 뭐예요? 법률이 뭐야? 그냥 법률이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범위가 다릅니다. 즉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니까 보나마나 조례랑 규칙일 거란 말이죠. 그죠? 지방자치는 단체장이 만드는 게,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게 규칙이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거든요. 그죠? 누가 더 세요? 똑같아요? 더 세요? 억지로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는 거. 자, 조례가 더 세요. 조례가. 왜? 이건 다수가 만든 거고 이건 혼자 만든 거라서. 그죠? 그래서 원래 대통령은 다르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령이 있고 국회가 만든 게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이 더 세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조례가 더 셉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령까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명령도 어기지 말아야. 명령도 어기지 마라. 이건 법률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령은 맞아 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말은 명령도 어기지 말아야 해요. 명령도. 그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가령 뭐 행자부 장관이라든가 행자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뭐라고 내리는 게 부령이잖아요. 부령. 그죠? 그 부령한테도 개기지 말라 이거예요. 부령한테도. 그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법령의 범위, 그 시험 문제 이제 법률로 바꾸면 여러분 X예요. X. 아시겠죠?